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부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한테 아주 콕콕 집어서 상세하게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으로 꾸며지고 있죠.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2부에서 박지원 의원님과 인터뷰할 때 나온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KBS 광주방송 총국의 의뢰로 지난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는 성인 1,608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제 의무는 끝났고. 네. 근데 이 오늘 밖에 나가 봤어요?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요. 네. 차가 흔들려요? 네, 차가 흔들릴 정도로. 지진은 아니었고. 아니고요. 확실하게 예. 아니에요? 아니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래서 제가 이게 바람이 근데 기온 자체는 그렇게 낮에는 낮은 기온은 아니었어요. 근데 바람이 너무 맞아요. 부니까 춥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 건강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이 독감도 유행하고 코로나 얘기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래도 주변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름에 꽤 많았었는데. 그게 신기해요. 맞아요. 여름에 원래 바이러스가 그렇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선해지면 오히려 더 이게 활동량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독감이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가을 겨울에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코로나 그거는 진짜 신기해요. 왜 그렇게 신기한지 진짜 모르겠네. 예. 근데 어쨌든 날씨도 이렇게 지금 봄인 것 같지만 봄이 아닌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치권은 봄은커녕 이게 도대체 언제 이게 좀 정리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제일 좀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이 비난 시위 자택 앞에까지 가서 이 시위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신상 털기, 가짜뉴스 퍼뜨리기, 자택 앞에서 시위 벌이기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지자 한 수십 명 규모의 시위단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문영배 대행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한 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문영배 대행의 동창이 운영하는 카페에 음란물이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야동 판사 사퇴하라, 야동 그만 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난과 조롱이 섞인 외침이 있었고 피켓에도 음란 판사 문영배 이런 식으로 적힌 피켓을 흔들기도 합니다. 주최 측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런 집회는 이웃의 영향에 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동네 평판을 떨어뜨리고 문형배를 망신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손팻말에 아파트 이름을 거론하면서 집값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비난의 공세를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음란물 관련 이런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객관적이고 좀 이 정당한 판결을 내리는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식의 행동이라는 건 대한민국 제도 헌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 점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헌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거든요.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없어집니다. 이거는 진짜 좀 과했습니다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아파트 입주민들도 좀 불만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소음이 들려오면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시위대를 지나치면서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항의가 굉장히
부장이 빗발쳤겠죠. 그래서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이 문형배님이 입주자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문형배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나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피켓에 입주민도 평온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후문 정문에서의 집회는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지금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이 아파트의 생활지원센터장이 경찰에게 주최자 측과 또 면담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온라인상에서도 가짜 뉴스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그러죠. 네, 문형배 대행뿐 아니라 이 헌재 관련한 사람들에 대한 가짜 뉴스가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몇몇 헌법 연구관의 이름이 좀 생경하다. 화교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건데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질문과 답변 이런 게시판欄에는 뭐 이런 가짜 뉴스나 의혹 제기, 비방 글이 몇백여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한 게시자는 이름만 봐도 중국인이다. 한국 국적도 아니면서 왜 남의 나라 헌재에서 반국가 간첩 짓을 하고 있느냐. 대체 여기 몇 명의 화교 출신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그 언론 대응을 하는 이진 헌재 공보관 뉴스에서 최근에 많이 보셨을 텐데 예. 브리핑에서 발음이 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인이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보관 서울 출생으로 전해지고요. 이런 식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헌재가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유튜브, SNS 이런 데서 돌아다니는 건 사실 정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와 사실을 잘 구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 레거시 미디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반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 언론이 하는 짓은 정보를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사실을 보도하는 게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언론에 나왔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사실 여부가 어느 정도 팩트 체크가 된 상황이니까. 그런데 SNS나 뭐 유튜브나 뉴미디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쪽에 돌아다닌 건 아무런 적이 없거든요. 그 검증이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유튜브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특히 SNS가 정치권을 파고든 이후에 정치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유튜브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기성 언론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 거기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부터 체크하고 접근을 해주셔야지 이거 안 그러면 우리 사회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제발 좀 부탁드리겠어요. 네. 그리고 정말 김하늘 양이죠.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교원의 인적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가칭 하늘이법으로 불리는데요. 지금 하늘이법을 당정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처음부터 이 교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부터 인적성 검사를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교육부가 오늘 이 하늘이 사건 관련한 대응 방향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교원 자격증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기 위한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그러니까 인적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고위험군 교사를 사전에 좀 걸러낸다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교원 신규 채용을 할 때는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을 두 차례에 걸쳐서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층 면접을 더욱 개선해서 교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적격자를 선발하겠다.
해보겠다라는 교육부의 입장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럼 또 막 정신질환이나 이런 질병 사안을 개인정보인데 너무 예. 살피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심사 단계에서 정신질환 혹은 다양한 구체적인 질병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려하는 부분을 좀 불식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당정도 이른바 하늘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 가칭 하늘입법의 요지는 고위험 교원, 그러니까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그런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가 가능하게 하고 또 긴급 대응팀을 파견하는 그런 내용이 법제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기존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는 이 위원회가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심의위원회라는 가칭으로 대체가 되고 여기에서 고위험 교원은 직권휴직을 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이 될 방침입니다. 그리고 휴직 절차나 복직 절차도 좀 강화해서 이 고위험군 상태인 교원의 회복이나 확인 체계까지도 좀 더 구체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냥 직권으로 휴직해라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신질환으로 조치가 된 교원들에 대한 치료까지도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됩니다. 지금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 기존에도 지금 있는데 학교 전담 경찰관 SPO라고 하는데 이 경찰관도 더욱더 증원을 해서 학교 내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근데 이 하늘입법에 대해서 이제 좀 이게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이 오히려 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인권이 침해될 여지도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전국 교원노조나 초등학교 교사노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 인터뷰를 한 초등교사들의 인터뷰를 보면 이렇게 병력이 공개되면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걸 교원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사회구조나 시스템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요. 그리고 교사들이 정신과 방문을 더 기피하게 될 수도 있고 더 숨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본의 사례를 조금 저는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은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모든 제도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제도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단점이 장점보다 많으면 시행하지 않는 거고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이들이 좀 더 유익해지면 시행을 하는 건데 과연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는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의정 갈등 이거 이젠 관심이 좀 많이 시야에서 사라졌는데 이게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 병원 떠난 지가 벌써 1년 됐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이 어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이 전체 10명으로 치면 5명 이상이 다시 의료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의로 의료기관에 재취업을 했다라는 정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예. 이 일반 의가 뭐냐?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서 의사인데 전문의가 아니라는 거죠. 전공의도 아닌 거죠. 전공의 수련 과정도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의로 칭합니다. 그래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달 14일 기준 이 수련병원 사직 한 레지던트 중에 56.1%가 의료기관에 재취업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대형 병원이 아니라 의원급, 동네 의원급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복귀한 전공의 중에 58.4%가 의원급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과별로 봤을 때는 필수 의료과에 재취업한 사직 전공의는 전체 의원급에 돌아온 전공의의 17.9%. 굉장히 비중이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정형외과나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이런 인기과는 재취업 비중이 좀 컸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지역 쏠림도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서울과 경기 이렇게 수도권으로 복귀한 이 사직 전공의들이 무려 60.4%를 차지하면서 여전히 지방 필수 의료 부분은 좀 외면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일반 의로 많이 일한다면 전공의 숫자는 굉장히 줄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공의는 이제 인턴, 레지던트 이 과정을 거치는 의사들을 말하는데요. 작년 말 기준에 일반 의가 모두 1,684명, 전공의 사직 전과 비교해서 80% 가까이나 급등을 했고요. 일반의가 늘고 그리고 병원 그 의원 그리고 큰 병원에서 일하는 일반의 모두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에 의료기관의 인턴은 2023년 말과 대비해서 96.4% 줄었고 레지던트도 88.7%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의 끝나고 나면 전문의가 되는데 전문의가 이제 전공의가 사직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의 역시도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 요새 OTT에서 중증 그거 너무 재밌어요. 보셨어요? 그거 봤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예산 삭감 때문에 고대 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이게 좀비 기로에 있었어요. 진짜요?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정치권이 싸웁니다. 서울시가 5억인가 긴급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국회가 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그렇다. 시에서 지원을 했다. 이렇게 일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했습니다. 국회가 예산 삭감한 게 아니다. 정부에서 넘어올 때 삭감된 상태로 넘어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누구의 얘기가 옳은지 전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행스러운 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추경이 논의될 경우엔 중증 외상 수련센터를 최우선 지원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혔어요. 이거는